인류는 왜 다른 무엇도 아닌 금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폐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건전화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 가능성과 연화 함정, 그리고 벨 에포크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통해 화폐의 본질을 파헤쳐봅니다. 화폐의 본질은 판매 가능성에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손해 없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치가 보존된 채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공간적 판매 가능성, 썩거나 녹슬지 않고 가치를 미래로 옮기는 시간적 판매 가능성, 그리고 자유롭게 나누고 합칠 수 있는 규모적 판매 가능성입니다. 특히 시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은 세대를 넘어 자산을 축적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야금술의 발달은 금, 은, 동이라는 화폐 삼총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금은 압도적인 가치 밀도와 불멸성으로 거액 무역과 장기 저장의 수단이 되었고, 은은 적당한 가치 덕분에 일상적인 중소규모 상거래의 주력이 되었죠. 구리는 흔하지만 단단한 성질을 활용해 일상의 소액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분담된 역할이 경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화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폭증하게 되고 결국 가격은 폭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블의 구조입니다.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택하면 결국 공급 과잉으로 불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가치 저장을 원한다면 생산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재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상 언제나 승자는 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의 물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파괴되지 않아 수천 년간 축적된 양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으며 인위적인 연금술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채굴량은 기존 비축량의 1.5%에서 2% 수준에 불과하죠. 가격이 폭등해도 채굴업자가 생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에 금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됩니다. 여기 절약률량 비율이라는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도 공급 급증으로 인한 가치 희석 위험이 낮습니다. 금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석유나 구리는 생산되는 즉시 소비되기에 가치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이 격차가 경화와 연화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은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10억 달러짜리 교훈을 얻었습니다. 1970년대 헌트 형제는 은을 독점하려 했지만 공급을 막을 수 없었던 은의 한계 때문에 결국 가격 폭락과 함께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화폐 경쟁에서 2등은 곧 완벽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금융기술의 발달로 은이 소규모 거래의 장점마저 잃게 되면서 은은 화폐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금기 아우레우스의 시대는 건전화폐가 만든 인류 최대의 자유시장이었습니다. 8g의 순금화인 아우레우스와 은화인 데나리우스를 기반으로 유럽과 지중해 전역은 거대한 분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장 가격은 안정되었고 도시의 생필품 공급망은 견고했죠. 이것이 바로 건전화폐가 가져온 번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통치자들의 재정 방만이 화폐 가치 절하로 이어진 것이죠. 금과 은의 함량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자 물가가 폭등했고 이를 통제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시장을 마비시켰습니다. 법정 통화를 조작해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로마의 시도는 결국 문명의 붕괴라는 대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반면 비잔티움 제국의 솔리두스는 무려 1100년 동안 건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금 4.5g의 솔리두스를 발행하며 절대 가치를 절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가 1000년을 더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죠. 비잔티움 역시 11세기에 이르러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연 것은 바로 플로린 금화였습니다. 영주들의 위조와 가치 절하로 교역이 마비되었던 유럽에 1252년 플로린이 도입되면서 유럽은 다시 경제적 활력을 찾았습니다. 150개 이상의 도시가 이를 모방하며 자본이 축적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예술과 과학의 르네상스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며 금융기술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전신과 철도망을 통해 실시간 청산이 가능해지면서 굳이 무거운 금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종이 금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금 본위제 하에서 종이 지폐는 금의 가치를 100% 보장했습니다. 지폐 결제 네트워크는 금이 가진 규모의 한계를 완벽히 보완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은 본위제를 고집했던 인도와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주요국들이 금 본위제로 전환하자 은의 가치는 폭락했고 이들 국가는 자본과 자원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국내에서는 경화였을지 몰라도 세계 무대에서 연화로 전락하면 결국 더 견고한 돈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 경제 주권을 잃게 됩니다. 인류의 진정한 황금시대 벨 에포크를 기억하십니까? 단 하나의 보편 화폐인 금으로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었던 때입니다. 관료적 규제 없이 전 세계가 자유롭게 교역했고 모든 화폐는 금 무게 단위로 환산되었습니다. 넬리 블라이가 72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 금 본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금 본위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집중화입니다. 효율성을 위해 금을 중앙은행 금고에 집중시키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을 담보로 은행과 정부는 보유량을 초과하는 지폐를 발행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결국 개인의 화폐 통제권은 정부로 넘어갔고 거대한 금융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금 본위제는 정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 뒷받침 없는 종이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부를 훔치는 은밀한 과세였죠. 이 비극적인 선택은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 그리고 세계대전이라는 연쇄 재앙으로 이어지며 20세기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정부가 금 본위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금 본위제 하에서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가격과 이자율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제스는 이를 두고 정부가 자유무역을 자급자족으로 평화를 전쟁으로 바꾸기 위해 금 본위제에 맞서 싸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늘리면 부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거짓말은 이제 전능한 정부를 향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모순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금은 화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종이돈의 가치 하락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자신들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여전히 경화인 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 금과 같은 희소성을 지니면서도 개인이 정부의 압수 없이 직접 소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금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중앙 집중화를 극복하고 탈중앙성과 강력한 희소성을 동시에 충족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디지털 화폐가 지향하는 핵심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산 비용을 확인해 쉽게 늘어나는 돈을 피하고 공급이 고정된 자산을 보며 스스로의 금융 자주권을 지키십시오. 남들이 더 견고한 돈을 선택할 때 내 자산도 그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